근데 이제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아니,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10,000원, 15,000원 있죠. 있는데 그 돈을 못 써.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냉면 한 그릇 사주길 바라는데 자식이 찾아오라. 안 찾아오지. 이 주택연금의 그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본인들이 그 작은 재산이라도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장점들을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6호선 독박골역 그 언저리에 동네 작은 빌라에 사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억, 2억 이런 정도 되는 또는 뭐 2, 3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몸이 불편하시죠. 80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치아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치아를 한다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냥 그 어금니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아니,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10,000원, 15,000원 있죠. 있는데 그 돈을 못 써.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냉면 한 그릇 사주길 바라는데 자식이 찾아오라. 안 찾아오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양반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양반이 이제 불광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불광택 할머니한테 할머니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일정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주택연금을 받는 거는요, 이게 소득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거든.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데 전혀 지장 없고 차사기 계층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들이 뭐 불광택뿐만이 아니고 이쪽 이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주택연금의 그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본인들이 그 작은 재산이라도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장점들을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광택이라는 할머니가 84인가 했는데 그 집이 이제 한 2억 5천. 거기 또 재개발된다고 해서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택연금에 이 양반이 가입할 때 한 2억 정도.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것도 주택연금은 공시지가에 시가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80쯤에서 그 2억이면 그건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불광택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가 그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출 받은 게 주택연금 받은 게 한 1억 정도라고 한다면 1억은 자식들한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할머니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죠, 주택연금 받죠, 또 뭐 차상위 계층까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지. 그 없는 살림에 한 1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얼굴이 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에 그 공속택 할머니한테 냉면 사줄까? 냉면도 사주고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얼굴이 뭐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데 이 할머니 뭐 광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광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아주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그 할머니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관이 많이 폈잖아요. 그 사이에 또 그게 거기가 개발 지역으로 이제 거의 확정돼 가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또 뛰었더라고. 그러니까 83세, 85세 된 양반들이 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몇 년 못 사시잖아요. 10년 동안 한다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요, 평생 월급입니다. 주거 안정, 거기다가 내 집에서 어디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이 집을 안 팔고 월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집을 팔고 그걸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또 제2의 주거 지역을 또 월세를 낸다거나 뭐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 자녀들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데 본인들이 그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것,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잔존 가치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자녀들의 욕심, 그걸 자기 재산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생활비 내겠다고. 근데 생활비 몇 달 보내고서 그 다음에 또 모른 척 하는 거지.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부부가 이 주택연금 가입할 때 기준이 일단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하는데 나이가 젊을 때 가입하는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가입하는 사람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받을 때 이거 종신 대출이다 보니까 젊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연금을 타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어찌 보면 그 공사에서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한 90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30년을 더 주택연금을 받으시게 되니까 잔존 가치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받아 쓴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았다, 주택연금을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을 그 환급을 해라, 이걸 못합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을 해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75세까지 현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75세쯤 됐을 때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1억당 38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만 해도 얼마예요? 3억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정도. 이게 또 매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라고 한다면 75세 한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200만 원 75세 되면요, 진짜 부부가 여행도 다닐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 살지 않고 시골로 이사를 하시면 200만 원 가지고 뭐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서너 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그 월 수령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면 70세에 주택연금 신청하는 것보다 8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잔존 가치도 많이 남을 수가 있고,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 큰 금액을 또 받으면서, 그러면 근로소득을 제가 창출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나이까지.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을, 일반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그 근로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쉽도 어렵다. 나이 먹을수록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후배가 처남댁이 55세에 치매가 왔는데, 55세 치매가 온 사람도 많습니다, 요새. 벌써 10년이 흘렀대요. 그 치매가 악화돼서 그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월 500에서 6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이 친구 제가 형님 내가 그 카드를 한번 600을 긁어줬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에이 무슨 600을 요양병원에 그 600을 연간 비용이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들어? 알아보니까 간병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처남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데 그 처남 친구야 집 정리해서 그 제가 얘기한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봐라. 이 친구가 신경도 안 썼대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 처분해봐야 돈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작에 처분을 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러가지고 자식들도 지금 40대라는데 시집 장가를 못 갔어요. 결국 그 빚이 누구한테 가? 자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친척, 형제들한테 몹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친구도 그 손이천함인데 그 600만 원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다 내일 있는 삶이 아니죠. 그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면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 집안에 그 사촌 동생, 여동생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혼을 해서 가슴 아프죠.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원래 애가 그 병역 체질이 있는다가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그 형제들이 가끔 푼돈을 모아서 주는데 저는 사촌이니까 좀 다르죠. 자기는 그 친형제 간에는 오빠나 동생들 결정적일 때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감당해? 결국 형제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골칫덩어리죠. 근데 작년 가을에 이 친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고 그 사촌 동생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형님, 누나가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형제들이 굉장히 숨을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이걸 또 연구해봤는데 전세자금 대출해주죠. 주거생활비 지원해주지. 난방비 지원해주지. 병원비 지원해주지. 기초연금 받지.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병원비 조금 보댄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100%가 지원이 돼요. 이 친구가 요양원에 입원해도 100%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도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고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정말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니까 아니 아빠가 왜 그렇게 좋아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촌이라 하더라도 고모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거 모르고 갈 수 없지 않냐. 우리만 해도 벌써 이게 사촌 간에 요새는 좀 멀지만 옛날에는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그 사촌 동생들, 형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비용을 그 친구가 해결을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냐라고 하니까 한 3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공무원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한 거죠. 지금 깨끗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고 가끔 또 이제 아르바이트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현금을 몇 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오빠 통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니까 오빠 주고 싶으면 봉투로 줘.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현금 흐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것까지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헬스클럽을 한 25년을 다녀서 그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제 가끔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기울이는데 요새 할머니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팀장으로 근무하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지금 95세시래요.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양병원에 계시면 돈도 많이 들고 참 힘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만들 때 부양 의무자들이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나 이거 이거 돈 안 든대. 무슨 비결이냐 하니까 어머니가 금촌에 아파트
25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차상위층을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만들고서 지금 이 요양병원에 지금 3년간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차상위층 만들고 입원하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주택연금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을 하니까 내 형제가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싸우지도 않고 그 내 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들어간다. 내 형제가 25만 원씩 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로 형제간에 싸움 나고 왼수집니다. 왜 그러냐? 아이 너는 네가 잘 사니까 좀 더 내. 난 못 사니까 덜 내. 이게 자연의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어머니 차상위층 만들고 주택연금 만드니까 지금 95세인데 이제 주택연금 가입한 지 3년 됐는데 잔존같이 충분히 남죠. 장래 치레고도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 붉히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사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가서 엄마하고 30시간씩 이렇게 놀고 온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시대요. 워낙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고관절 쪽에 이제 문제가 돼서 잘 거동을 못 하시는 것 외에는 뭐 정신도 멀쩡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노후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요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실제 얘기하는데 자식들 한 달에 한 번 아니 명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요양원에 이제 모시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가 명절에만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치매 걸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 데를 못합니까? 요양원에 입원하시면 요양원의 밥이 맛있겠어요? 거기다가 간에 짐인데 한 칸 차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방에 같은 병실에 있는 양반이 밤새 기침하고 끙끙 앓면 밤새 같이 잠을 못 자요.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가 최대한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여유 있는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